엄청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일주일이 지났고,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 근래 몇 년간, 100년 만에 처음, 10몇 년 만에 처음, 뭐 이게 처음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미는 주였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저께 미국이 33년 만에 최대 폭락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2008년 이후로 최대 폭등을 했습니다. 거의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왜 그게 보통 이게 코스닥 바이오가 그렇거든요. 코스닥 바이오들이 이제 약을 빨면 그렇게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 지수가 어제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장중에 지수가 14%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예전에 지수가 상한가를 가고 있는 거죠. 옛날 상한가를. 근데 물론 10% 토해내고 4% 상승인데 10%를 토해낸 거죠. 아무튼 뭐 끝내주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고 아마 외계인이 저 지구를 좀 지나가다가 잠깐 보고 있으면 미국이 핵폭탄 떨어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이게 뭐 아니 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죠? 왜 이게 지수가 10%를 빠져야 되나? 그래서 블랙 먼데이 뭐 그게 뭐 블랙 먼데이 뭐 무슨 데이 하는데 이제는 다 이제 블랙자를 사다 보니까 달력에 하얀 날이 없어요. 다 블랙인데 물론 하얀 날도 있고 블랙도 있고 하긴 한데 그 원조가 이제 87년 블랙 먼데이죠. 그 하루에 22.5%가 빠져가지고 아직 그 기록을 못 깨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로 치면 퍼센트로 치면 그때도 높았는데 포인트로 치면 130만의 최고긴 했죠. 제가 뭐 나중에 되니까 이제 캡처를 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캡처해놔야 돼. 뭐 2,400포인트가 빠지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폰으로 캡처하면 예쁘니까 이제 컴퓨터 옆에 폰으로 열심히 캡처하고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냐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뭐 이게 그리스 증시나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한국의 코스닥이나 이러면은 뭐 늘 그런 건데 요즘 조금 좀 평소보다 과하네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미국의 3대 지수가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원인은 뭐 볼 것도 없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인데 이게 이제 뭐 팬데믹 선언을 WHO가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직업병 때문에 WHO보다 WTO가 발음이 편해가지고 HO로 볼 일이 이번에 아마 다들 마찬가지로 WHO 사무총장 처음 보셨죠? 그 전에 누군지 아셨나요? 모르잖아요. 알 리가 없잖아요. 의사가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팬데믹이 이제 선언이 됐는데 다들 뭐 지금 와서 선언을 하냐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팬데믹이 뭐 선언한다고 해서 크게 뭐 바뀌는 건 없는데요. 왜냐하면 선언하면 해야 될 것들을 많은 국가들이 미리 하고 있어요. 뭐 그 이동의 제한이라든지 뭐 블라블라들 있잖아요. 이탈리아는 그냥 다 막아버렸죠. 이탈리아도 참 원래 반도 국가들이 원래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왜 이탈리아가 문제냐면 이게 중국하고 가장 친한 유럽 국가가 이탈리아입니다. 이 패션 이런 것 때문에 교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탈리아가 제일 노출이 많았고 그다음 프랑스, 그다음 뭐 독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북부 쪽이 아무래도 교역이 많다. 이탈리아는 우리하고 정반대죠. 북쪽이 잘 살아요. 북쪽이 잘 살고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북쪽이랑 아래쪽은 같은 나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제적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북부동맹이라는 당도 있어요. 우리로 치면 강남동맹 이런 거죠. 그런 거 만들면 우리 강소정당이 되지 않을까 뭐 싶긴 한데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하다가 북부 쪽이 문제니까 북부로 이제 봉쇄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를 언론 보도를 몇 시까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몇 시까지 하지 말라고 다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다봉쇄로 가버린 거고 이게 중국을 봉쇄한 건 아닌데 중국에서 오는 비행편은 다 막았어요. 중국의 입국 금지는 아닌데 중국에서 이태리로 오는 비행편은 다 취소를 시켰는데 문제는 다 직항만 타고 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경유하는 애들은 답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진짜 중국인은 입국 금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부담은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넘어오면 이탈리아는 유럽이 왜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200명 넘게 죽었거든요. 이탈리아가. 거기는 왜 신천지도 없는데 왜 이럽니까? 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 신천지는 양반이었어요. 이탈리아 상승 속도 보면 그죠. 근데 유럽은 아시죠? 유럽의 역사를 보시면 전염병 하기는 최고의 땅입니다. 일단 다 붙어 있잖아요. 그냥 한 대륙이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뭐 중국, 한국, 일본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항을 봉쇄한다든지 하면 그래도 시간을 좀 벌 수 있는데 독일하고 프랑스는 심지어 EU는 뭡니까? 이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 이동의 자유도 바이러스도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지. 거기만 일단 들어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고 뭐 시칠리아 섬에서 넘어와가지고 핀란드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일단 EU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고 걔네들은 옛날부터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유럽의 역사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침략을 얼마 받았다 하잖아요. 근데 거긴 침략이랄 게 없고 서로 그냥 물어뜯기 때문에 침략의 개념은 우리가 있고 외세가 쳐들어오는 건데 여기는 뭐 우리 외세 구분도 없어요. 거기는. 독일도 원래는 지금 땅이 독일이 아닌 거 아시죠? 원래 폴란드 쪽이 독일이었습니다. 지금 독일도 따지고 보면 뭐 젊은이라고 된 게 게르만족이란 뜻이지 그 국가의 개념은 예전에 뭐 작센, 프로이센 다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 베를린이 왜 동독에 있겠어요? 그쪽 방향에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차피 전쟁을 하고 보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독일이 그냥 굳혀진 거고 그 이후로 전쟁을 안 하니까 국경을 안 바뀌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요. 그래서 이제 악수의 문화, 키스의 문화가 발달하는 거죠. 난 너의 적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들은 좀 친해지면 일단 부둥켜갖고 뽀뽀하고 뭐 키스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한테 최고의 분위기죠. 50대 남자들이 손만 잘 씻으면 한국 남자들은 거의 감염이 거의 없습니다. 서로 터치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처도 잘 안 갑니다. 같이 논다 하더라도 그냥 놀 뿐이지 서로 터치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만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유럽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뭐 스페인 독감 이런 것도 많이 하실 건데 일단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WHO가 딱 세 번째 한 거예요. 세 번째 한 건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앞에 두 번은 어느 정도였냐라고 하면 첫 번째 팬데믹이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68년도에 홍콩 독감이라고 한번 유행한 적이 있어요. 지금 사스 말고 사스 2003년 그거 말고 그냥 홍콩에서 독감이 돌았는데요. 이게 대박인 거는 2015년에도 사망자가 나옵니다. 68년에 유행해서 69년 한 2년 정도 한번 난리가 났다가 거의 잡긴 잡았는데 산발적으로 생겨서 2015년에도 100명 가까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입니다. 네. 그 정도가 이제 팬데믹인 거죠. 그리고 팬데믹이 무슨 뜻이냐면 모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아니면 괜찮아, 뭐 우한 아니면 괜찮아가 아니라 그냥 살아 숨쉬면 다 걸릴 수 있어 라는 게 이제 팬데믹인데 두 번째는 우리도 기억하는 신종플루입니다. 신종플루는 뭐 그때는 언론이 이렇게까지 난리를 안 쳐서 그게 느낌이 좀 다르긴 했는데 그때 확진자가 74만 명이 넘게 나왔죠. 넘게 나왔고 우리나라에도 사망자가 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18,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팬데믹이 선언이 됐고 세 번째입니다. 선언할 때 데이터로는 11만 8천 명이 현재 확진을 받았고 4,3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거보다는 좀 야가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린 건 알겠는데 팬데믹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뭐 우리만 생각한 건 아니겠죠? 사무총장이 팬데믹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보면 정말 하기 싫은데 끌려서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본 적이 없다. 아니 선언하는데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통제되는 팬데믹을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원래 팬데믹이라는 건 통제가 안 되는 것이고 통제가 안 되는 게 코로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팬데믹을 선언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그냥 선언은 하는 거지. 나는 내 소신으로는 이건 팬데믹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되게 꼬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뭐 일단 이 상황은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진짜 팬데믹 선언한 것 때문에 뭐 미국이 지금 고점 대비 장중 저점이 28%까지 떨어지고 한국은 1680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소녀시대 데뷔곡을 막 집에 가 들어보고 했거든요. 이제 데뷔곡이 뭔지 아시죠? 새로운 세계 뭐
새로운 세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세계로 13년대 10몇 년 전의 세계로 이제 소녀시대도 풋풋해지고 코스피도 풋풋해졌어요. 옛날 노무현 시절에 그 지수로 돌아간 겁니다. 물론 전주 비빔밥께서 이제 쏴주셔가지고 조금 올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날 친구들끼리 하는 말 오늘은 비빔밥 먹자 이게 전주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쏴줬기 때문에 그나마 바친 거 아니냐 뭐 이건데 한국은행이 안 움직이니까 기금이라도 움직이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기저를 봐야 되죠. 뉴스는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강의를 안 하는 게 맞아요. 망신 나가기 딱 좋거든요. 왜 강의 끝나고 업로드 할 때 뉴스가 나와도 다 뒤집어져 있어. 제가 브렉시트 강의를 하다가 말하는 이유가 결정 나고 브렉시트 하는데 3년 7개월 걸렸기 때문에 브렉시트는 끝날 때까지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 한다 안 한다만 3년 7년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하는 나도 피곤한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 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원래 5%로 상승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토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의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슬라이드가 점점 안 좋은 슬라이드 막 인상 쓰고 있고 이런 슬라이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블룸버그에 떠가지고 3시에 그 미국 시간으로 트럼프가 뭔가를 할 거다. 이게 더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떨어진 게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손 씻어라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누가 손 씻을 줄 몰라서 그 얘기를 아무튼 뭐 그 이후로 10% 빠졌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나와 또 개소리 하겠구만 해가지고 마이너스까지 합니다. 다우가 1300 가까이 포인트 상승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50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러다가 트럼프가 이제 원래 트럼프 모드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 슬라이드가 점점 완성되는 순간 점점 9%까지 상승을 하더라고요. 거의 2000포인트를 상승합니다. 그 블룸버그나 뭐 CNBC에서 알람 엄청나게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2008년 이후 최대 상승이다. 그러면 이거 강의 올리면 또 폭락하고 또 보는 사람은 이게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현상 말고 본질을 한번 접근해보자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갈아엎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가 문제였냐. 일단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게 토하려면 먹은 게 있어야 토하잖아요. 그죠? 먹은 게 있어야 토하는데 그럼 미국은 먹은 게 좀 있죠. 한국은 2년 동안 계속 개원했기 때문에 지금 술돼지까지 토한 거고요. 술돼지까지 토한 거고 조금만 더 토하면 똥이 나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나는데. 근데 미국은 많이 올랐잖아요. 11년간 계속 올랐잖아요. 먹은 게 좀 있어요. 먹은 게 좀 있어서. 근데 그 미국이 11년간 어떻게 먹었는가라고 보면 요즘에 이제 미국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제 버블이 끼어가지고 이제 옛날부터 그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떨어질 때 됐다. 버블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주식 시장보다 다른 데 버블이 있다고 늘 주장해요. 첫 번째가 채권 시장이었고요. 채권이 미쳤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버블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못 느끼지만 진짜 버블은 정책에 대해 있어요. 정책.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이 버블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질러놓고 보는 문제 생기면 연준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살려줄 거니까 일단 지르고 봐. 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이제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다 망하고 이제 뭐 마르크스를 부활시키자 근본위제로 돌아가자 지금 보고 있으면 참 어이없는 소리들이 막 장악을 할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준이 튀어나와서 결국 살렸고 11년 동안 그냥 쭉 올라가가지고 또 실이라고 안 했는데 네네네 실이라고 안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위험하면 꺼내주겠지.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원래 주식을 뭐 투자를 한다. 원래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무리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한 20%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11년 동안 계속 오르면 이 20%가 되게 아까운 거예요. 이걸 샀으면 그렇잖아요. 나스닥 뭐 이제 만 갈 것 같은데 이거 그때 뭐 내가 7,000대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거까지 쏘면 뭐 그러다 좀 떨어지면 또 뭐 연준이 금리 좀 인하해 주면 다시 튀어오를 건데 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모든 투자 주체들이 범퍼를 이제
소진해 가는 거죠. 소진해 가고. 근데 연준도 그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연준도 생각은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돈을 뿌렸고, 근데 연준이 잘못 착각한 게 뭐냐면, 그 제가 지지난 강의에도 설명했는데 초과 지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은행이 자본금이 1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은행은 신용 창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출로 막 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 자본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증금을 중앙은행에다 예탁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이라고 아실 겁니다. 예, 지급준비금인데 예를 들어서 10%다. 그럼 1조면 1,000억 원은 중앙은행에 맡겨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보증금 1,000억이 있으니까 어떻게 안전할 거야. 이게 기본인데 미국은 금융위호로 확 바뀌어버린 게 1,000억까지인데 3,000억을 넣어두면 2,000억은 초과된 거잖아요. 이걸 초과 지준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자로 주기 시작해요. 이자로 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양자 완화로 돈을 찍었는데 그 돈이 갑자기 시장에 확 풀려버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준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다시,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게끔 하는 게 이제 거기다 이자로 주면 연준에 맡겼으니까 위험은 제로죠. 연준은 달러를 찍는 데인데 달러를 못 찍어서 돈을 못 줄 리가 없잖아요. 미국 국채보다 안전한 게 연준의 초과지준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은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냥 한 10%에서 이자 좀 한 15% 정도는 쌓아둘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쌓아두고 연준은 이거를 시장이 좀 이게 풀겠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은행들은 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게 꿀 빠는 장사니까. 그러면 미국이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자산 긴축을 좀 해가지고 이걸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왜? 이 정도의 범퍼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시장에서 좀 빨아들여도 상관없겠지 라고 했는데 연준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은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냥 은행은 꺼내 쓸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른 물통에 문이 잠겨 있는데 연준은 이걸 꺼내 쓸 거라고 착각을 해서 나중에 단기 자금에 문제가 생긴 게 작년 9월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네? 그래서 단기 자금에다가 자금을 좀 일단은 연준이 원래 레포 시장은 안 들어가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돈을 필요한 만큼 좀 쏟아주겠다. 라고 해서 9월부터 나스닥 선대지수가 확 올라갔다가 좀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 난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모든 시장들이 현금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레포 시장으로 가는, 그러니까 은행들은 은행대로 초과 지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꿀을 빨고 있고, 다른 주체들은 그냥 정상적인 은행 이런 게 아니라 레포 시장이 가가지고 그냥 단기 자금을 계속 땡겨오는 겁니다. 그럼 레포 시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리고 은행들도 여기 이 시장이 핫하니까 들어오니까 여기서 뭔가 잘못되면 흑자 부도가 나는 거죠. 흑자 부도. 내가 회사가 망할 게 아닌데 이번 달 현금을 못 맞춰가지고 직원들 월급 못 주면 1차 부도잖아요. 그런 상황이 터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 여기까지 오던 게 이제 11년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계속 오다 보니까 단기 자금에 시장의 유동성이 없는 게 아니라 단기 자금에 문제가 좀 생겼던 건데, 아무튼 이 상황은 하나의 부작용이었죠. 왜?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라는 건 두 가지 엔진으로 돌아갑니다. 재정 정책이 있고 통화 정책이 있는데, 이게 이 정도로 미국 지수가 떨어진 게 2011년에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인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많이 빠졌을까? 그때 한 달 만에 코스피도 32% 빠지거든요. 왜 그랬냐면 유로존 재정위기가 재정위기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거는 두 개의 엔진 중에 하나의 엔진이 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더 빚을 내가지고 재정정책을 쓸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유로존에 남부 유럽의 돼지국가들이 있는데 재정을 넓혀가지고 뭘 하겠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엔진 두 개 중에 하나가 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처박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미국은 3차 양적 완화에 돌입하고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안 되니까 중앙은행이 또 독박을 쓰는 겁니다. 독박 육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2008년 이후로는 공조가 들어갔었어요. 타프니 뭐니 해가지고 재무부하고 연준이 같이 밀어 올렸는데 이제 그게 거기서 제동이 걸려 버리니까 얘는 나가 떨어지고 행정부는 힘이 확 빠지고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 연준이 이제는 이제 3차 양적 완화, 3.5차 양적 완화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앞에 1, 2하고 3차하고 3.5차는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성격이. 그리고 기한이 다릅니다. 1차, 2차는 금액을 정해놓고 찍었어요. 근데 3차부터는 그냥 매달 될 때까지로 바꿔요. 네. 왜겠습니까? 엔진 하나 꺼졌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출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 엔진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11년간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까지 온 거고, 중국은 반대로 재정으로 왔죠. 거긴 공산주의니까, 그냥 밀어버리면 됩니다. 뭐, 일단은 뒷수습은 나중에 하고, 일단 팔아야 되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뭐 차화정인 해가지고 2009년 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또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스토리가 10년 이어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그때도 강의할 때 뭐라고 해요? 대성당의 시대라고 했거든요. 대성당의 시대가 뭐냐면 중앙은행을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중앙은행이 이제 너무 피로를 느껴서 이 역할을 넘겨주고 싶어 하는 상황에 코로나가 딱 터진 겁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금리도 이제 내릴 만큼 내렸고, 유럽,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고, 미국도 거의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하겠느냐. 게다가 코로나 같은 것까지 터져가지고, 처음에는 중국에서 공급 체인만 망가질 줄 알았더니, 이제 이게 뭐 월드 투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유럽과 미국을 순차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날씨가 더워지면 일단 감기는 약간 잦아듭니다. 그러면 북반구는 여름이 되면 또 남반구는 또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주나 브라질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얘가. 그럼 1년 내내 도는 겁니다, 코로나가. 그러면 얘기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또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 지금 확진 판정받은 거 아시죠? 대통령이 확진자입니다. 심지어 남반구에 이제 거기는 겨울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큰일 난 거고, 브라질이 뭔가 잘할 것 같다. 브라질 교통체증만 해도 장난 아닌데 우리나라처럼 드라이브 스루로 뭔가 뭐 검사를 하고 그냥 걸리면 죽는다고 봐야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연준도 이제는 안 돼. 쉽게 말해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맞벌이가 아니라 이게 부부가 있는데, 애가 둘이 있는데 독박 육아를 하다가 쌍둥이가 또 생긴 거죠. 그럼 이제 아빠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건데, 이게 미국은 그래도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이런 그게 되는데, 미국은 연방이고 유럽은 연합이잖아요. 굉장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일단 유럽은 재정부터가 일단 2010년, 2011년에 아픈 경험도 있고, 하기 싫은 데다가 독일이라는 세계 최고의 고집스러운 국가, 독일하고 한국이죠. 그런 고집스러운 국가가 짱을 먹고 있으니 재정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이 돼서, 유럽이야말로 버티다가 유럽은 어쨌든 중앙은행도 독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미국 보고 양적 완화하는 거 보고 미쳤다고 그러다가 201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2011년에 재정위기 터지고 2, 3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니까 중앙은행이 튀어나와서, 그때 마리오가 그 유명한 말 하죠.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이든지 했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새는지 모른다고 미국이 양적 완화하는 걸 보고 그렇게 비난했던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보다 더 강력한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작년 11월 달에 다시 시작했으니까 200억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갔죠. 미국은 아직 마이너스 금리 아닙니다. 지금 유럽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5%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빈말이 아니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안 한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다 할 효과를 못 얻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원래 경제가 미국이라는 게 있고 선진국과 이머징이 있잖아요. 선진국 하면 주로 이제 미국하고 유럽을 그리고 일본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는데, 여기서 이
선진국하고 신흥국 간의 괴리가 커지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선진국끼리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강의, 유튜브 옛날 강의 보시면 2014년도에 했던 강의 보시면 2013년, 2014년도에 거기 강의 슬라이드에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가 거대한 이혼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혼하는 거예요. 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2013년 5월에 벤 버냉키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죠. 경기 좋아지면 금리 인상한다. 아니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경기 좋아지는데 금리 인하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중앙은행이? 근데 그게 제로 금리 상황에서 처음으로 벤 버냉키가 금리 인상을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충격을 줬고 그게 우리는 이제 그게 텐트럼으로 기억해요. 그때 채권 시장 우리도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아 이제 제로 금리가 끝나면 우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미국만 자기 상황 보고 가면 우린 다 죽는구나.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유럽은 마음이 급해진 거죠. 미국은 진짜 군불대기 시작했는데 이제 금리 인상까지 갔는데 우리는 언간센스인 거죠. 여기 금리 인상했다 이거 바로 자살이에요. 지금 올렸다가는. 그래서 유럽이 2014년부터 양적 완화 세게 들어갑니다. 우리도 빨리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독한 약을 쓰자 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내비치고 있고 아직은 안 했지만 유럽은 유로화를 화끈하게 찍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또 무슨 일이 터지냐면 러시아가 증산합니다. 지금하고 좀 비슷한 그림이죠. 러시아가 증산을 해가지고 왜 러시아 당시만 해도 이제 셀가스가 이제 미국에서 셀 혁명이 일어나서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중동 오펙에 대한 뭐 러시아가 뭐 여러 가지 게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다 같이 죽어보자고 한번 뛰어든 게 2014년 하반기예요. 그래서 유가가 26불까지 떨어지죠. 원래 30불 정도, 30 몇 불까지 갔다가 37불 정도까지 갔다가 그때 기억하는 게 사우디에서 이란 종교 지도자 중에 참모 한 명을 참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전쟁을 하겠구나. 근데 원래 전쟁을 하면 기름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근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 얘네들이 전쟁을 하려면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기름 팔아서 그 돈으로 하겠죠. 그럼 더 많이 팔겠네? 그래서 26불까지 그냥 떨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굉장히 좀 힘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합의가 돼서 좀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2014년 격변이 그러면 유로화가 떨어지면 달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등하죠. 상대 개념이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증산해가지고 연유가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가 강해지니까 연유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한 번 났던 게 그때도 이 자리에서 제가 그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겹겹이 쌓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미국 국채가 있고 유럽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이 있습니다. 이 둘의 국채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스프레드인데 이게 높아진다는 거는 미국하고 독일 국채의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국채를 사면 금리를 1%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독일 국채를 사면 이자를 오히려 내가 내야 돼. 마이너스니까. 근데 유로하든 달러하든 국제 그 기축통화잖아요. 그럼 어느 걸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국채를 사죠. 경제도 미국이 훨씬 낫고 이자도 준다는데 근데 유럽은 이자를 싹 내가 내야 되고 그러면 제정신이면 미국 걸 사야죠. 그러면 유로존에 있는 돈들이 다 외환시장으로 와가지고 달러로 바꿔주세요 라고 국채를 사야 되니까 미국 국채를 사야 돼. 그럼 유로화는 계속 처박힙니다. 유로화는 팔겠다는 사람들이 겹겹이 쌓이고 이거 다 달러 갈 거니까 달러는 점점 강해지죠. 달러가 강해지니까 우리 같은 애들도 힘들고 왜 달러가 강하면 날씨가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흥국한테 달러가 강하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물론 뭐 나중에 되면 환율이 좀 도와주고 뭐 하겠지만 일단은 달러 강세에서 우리가 코스피가 의미 있는 상승을 한 적은 없거든요. 이게 계속 갑니다. 이게 2012년이거든요. 예정만 해도 2013년부터 이게 확 벌어진다는 느낌이 드시죠. 버냉키가 그 얘기 했으니까. 미국 이제 제로금리 끝나겠네. 그리고 2015년 말에 진짜 제로금리가 끝났죠. 한 번 올렸잖아요. 그때 팡 한번 띱니다. 그러다가 앨런이 놀래가지고 2월 달에 금리를 천천히 올릴 수 있다 해서 일단은 좀 진정이 됩니다. 이때 미국이 2016년에 4번 올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 번 올렸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살았다고 하다가 2017년 넘어가니까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네 번 다 쭉쭉쭉 올라갑니다. 총 9번을 올리죠. 근데 미국이 금융위기로 금리를 9번 올린 동안에 유럽은 거의 내리기만 내렸습니다. 그럼 격차는 점점 벌어지죠.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달러가 강해집니다. 트럼프는 뭘 원해요? 트럼프도 맨날 달러 약세해야 된다. 금리 좀 내려라. 뭐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급격한 하락은 별로지만 안정적 하락을 원하거든요. 그게 미국 경제한테도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도 좋은 거고 다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격차가 자꾸 벌어지니 여기서 돈놀이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 유럽에 그냥 미국 거 사면 여기는 이만큼의 차이만큼 먹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일본도 마이너스고, 유럽도 마이너스예요. 미국만 뭐 한때 2% 정도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 다음 경기 침체가 오면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한 4번 정도는 낮춰줘야 경기가 좀 살아났다는 거죠. 4~5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카드를 확보하려고 올리려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좀 올릴 수 있겠는데 주변 애들이 다 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주변에 다 죽어버리면 뭐 자가격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소비국가지 생산국가가 아니잖아요. 뭔가 열심히 만들어서 자기한테 싸게 공급할 국가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데려온 건데 중국이 이제 겁을 상실해가지고 잠깐 같이 놀라고 하니까 이제 싸다고 한번 날려준 게 무역 분쟁인 거예요. 선 넘지 마라 이거죠. 네가 아무리 돈 좀 벌었다고 해가지고 형님하고 똑같이 놀라는 건 아니지. 이게 무역 분쟁이었고 질서를 잡는 거죠. 중국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필요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 보고 뭐 나이키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왔다고 막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아디다스 공장도 나중에 결국 철거한 거 아시죠? 결국 다시 공장 뜯어서 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옷 장사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얼만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뭐 그런 거라고 자랑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했던 말 중에 자기는 나이키를 신고 싶은 거지 나이키 공장에 다니고 싶진 않다. 그냥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일자리는 중국에 둬라. 그런 저질의 일자리는 미국인한테 필요하지 않다. 중국 애들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를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래서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부담이고 더 급한 데가 어디냐면 유럽하고 일본이 통화 정책은 이미 마이너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너무 독일에서 제일 큰 은행이 도이치방크잖아요. 도이치방크가 어제 기준으로 신한은행보다 시총이 작아졌습니다. 어제 개장 전까지 장 개장해서 올라가서 다시 켜지긴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로 망가졌는지 아시겠죠? 뭐 신한은행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이치방크가 어떻게 유럽 경제 사이즈로 보면 동네 새마을 금고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겠습니까? 미국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수수료나 자산관리 피중심이잖아요. IB가 많은데 유럽은 전통적 은행이거든. 우리랑 비슷하게. 그냥 마이너스 금리에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준금리가 더 낮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하고 자기들이 리테일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5%니까 예금이자 마이너스로 드릴게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통화 정책이 안 되면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독일이 반대하는 건 고사치더라도 독일이 오케이를 때려도 재정 정책을 쓰려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유로존은 마이너스인데 뭐하러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돈이 있으면 미국채를 사지. 그러니까 발행을 해도 팔리질 않고 사는 사람은 뻔하죠. 중앙은행. ECB가 그냥 몸빵하는 겁니다. 그럼 ECB도 따지고 보면 돈을 빌려준 거나 다름없거든요. ECB 자산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야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그래서 겨우 간당하고 살고 있는데 코로나가 처음에는 뭘로 판단이 됐냐면 동일본 대지진 정도. 중국에서 퍼져서 중국이 셧다운 됐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게 소독하고 나면 공장이 무너진 게 아니잖아. 동일본 대지진 때는 그냥 쓸려 나가서 공장을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공장이 멈춘 거지. 예, 방영하고 죽을 사람 죽고 이제 돌아오면 돌아간다. 그럼 오히려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처음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이건 공급망의 문제야. 괜찮아. 더 무서운 건 수요의 문제지 공급이 잠깐 끊기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얘기가 달라진 게 한국에 31번이 출연하고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31번 세계 경제사에 나올 겁니다. 누군지 나중에 한번 이렇게 그래서 한국까지 100번 양보해서 한국도 사실 공급하는 국가지 소비하는 국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외국에서 보면 중국의 또 다른 성이에요. 거의 묶여서 가니까 환율 봐도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이제 뭐 원달러 환율 보는데 원위안을 봐야지 사실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분위기를 보니까 그럼 한국은 어떻게 넘어간 거냐라고 보니 물론 뭐 사이비 종교가 있었답니다라고 하긴 하는데 엄청나게 한국스러운 분위기죠.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정말 정부도 좀 불쌍한 게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했는데 사이비 종교에 미친 아줌마를 어떻게 막습니까? 가족도 못 말리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걸 막는다는 거는 이제 너무 이제 그거 못 막았다고 뭐라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너무 가혹한데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런 게 꼭 한국만 있겠냐? 는 거죠. 그런데 이탈리아나 이란이나 이런 데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봉쇄고 나발이고 필요 없네. 그냥 다 죽는 거. 일단은 한번 다 훑고 가겠구나. 그리고 미국에서 발견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태리로 딱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유럽도 소비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유럽 수요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얘기가 진짜 복잡해지는데? 그럼 중국이 이제 가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살 유럽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중국은 셧다운이 풀렸는데 유럽이 셧다운 되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근데 유럽이 돼서 또 미국까지 가면 야 이건 수요의 문제다. 이건 수요의 문제. 이거는 공장 잠깐 폐쇄되고 뭐 이런 건물 폐쇄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넷플릭스만 봐야 된다. 이거. 그러면 사지를 못할 거니 이거를 지금 겨우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현금 비중 제로에 몰빵을 해놓은 상태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마이너스 금리에다가 변태적인 통화 정책을 쓰면서 중앙은행이 몸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부들부들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별일 없이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처음에 언노운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처음 당해보는 리스크죠. 전염병이라는 거. 차라리 다른 거였으면 우리 모여가지고 힘을 합칩시다 했는데 이제는 모이면 더 감염이 더 확산되니까 힘을 내면 안 돼.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야 돼. 마스크 끼고 답답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모이면 더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괜히 끝났다가 모였다가 또 뭐 무증상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 또 다 걸렸다더라 이런 식으로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고민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 모여 G7에서 재무장관들이 컨퍼런스 콜을 하죠. 상태 어때? 그러니까 전부 다 유유를 한 거죠. 이제 다음 달에 형님 못 볼 것 같아요.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번 달 개비 빼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G7들이 상태가 개판인 거지. 그래서 연준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럽이 아무것도 못하고 일본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미국은 혼자 독박 써야 돼요. 근데 미국은 사줄 수는 있어도 만들어줄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나 공급 충격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고 물가가 오르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넘어온다. 자, 그래서 연준이 이제 그날이 온 것 같군이 된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날이 온 것 같다고 술 한 잔 딱 마시고 나가는 거. 그날이 아마 3월 3일이 아니었나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까지 상황이 자 연준의 목표는 다음 경기 침체 때
충분한 재정 여력을, 그러니까 통화 여력, 정책 여력을 확보해 놓고 원래 꿈은 적어도 2.75 이상 3% 정도의 기준금리를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한여름밤의 꿈이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미국의 3% 정도의 기준금리를 소화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옛날에 지나갔다. 이건 포기. 자,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자, 카드가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카드가 몇 장 안 남았어요. 그럼 분명히 이번에 잘 넘어가도 경기 침체 무조건 옵니다. 사이클이니까. 얼마나 강하게 오냐의 문제지. 아무리 여름이 덥다고 해서 겨울이 안 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금리 낮추고 유동성 공급해가지고 다음 위기를 못 넘길 것 같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죠. 새로운 카드. 자, 새로운 카드가 2008년에 양적 완화만 해도 새로운 카드였죠. 그 전까지는 금리를 낮추는 거였어요. 금리를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경기를 조절했는데 제로 금리까지 안 살아나니까 양적 완화를 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장기채를 매입해서 돈을 뿌리는 게 양적 완화였고 그때만 해도 비전통적이다. 미쳤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더블 DB 온다. 뭐 지금은 양적 완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처음에는 버닝키의 그 카리스마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정말 반대가 극심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유튜브에서도 다 그냥 이제 금 사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달러는 종이 쪼가리가 된다. 물론 종이 쪼가리가 됐죠. 졸라 비싼 종이 덩어리지. 그렇죠? 우리 종이보다 훨씬 비싼 종이가 됐지. 세계에서 먹히는 종이고 우리는 여기서만 먹히는 종인 거지. 아무튼 그래서 근본이 이제 돌아가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카드가 넘어갔잖아. 근데 이제 그 카드의 약발도 10년쯤 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뭔가 또 약을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게 아무리 중앙은행이라도 초법적 행위라든지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의회도 있고 각국의 눈치도 있는데 그러려면 원래 주유소에 불이 나면 어떻게 끄는지 아십니까? 유정에 불이 나면 뭐 물 뿌리고 하면 안 된다는 건 아실 거잖아요. 물 뿌리면 더 난리 납니다. 뭐 모래를 뿌리나 그건 작을 때 진짜 이대로 놔두면 몇 년 동안 탈 것 같은 불은 어떻게 터뜨리냐면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요. 오히려 더 큰 폭발을 일으켜서 주변의 산소를 말려버립니다. 그런 불이 꺼져요.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사고를 치면 혼날 것 같잖아요. 더 큰 사고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묻혀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시험 성적이 나빴다 이러면 차라리 자동차 사고로 위장을 하면 돼요. 아이고 안 다친 게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거죠. 죽다 살아났는데 무슨 뭐 지금 성적이 뭐 65점 나온 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처세술인데 이게 일단 처음에 히스토리를 보면 이 얘기를 제가 슬라이드 몇 개만 더 하고 설명드릴 건데 처음에 코로나는 공급망충 이제 지금부터 이제 타임라인대로 갈게요. 우리나라가 31번이 막 나오기 직전에 글로벌 팬데믹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중국 봉쇄 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막니 많이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아시아에서 있는 뭐 그런 거였을 때는 한국과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이니까 공급에 대한 충격은 분명히 온다. 하지만 공장이 날아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그냥 다 막아버렸고요. 한국은 뭐 질본에서 몸을 갈아넣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진정이 될 거다. 그리고 이게 치사율이 뭐 그렇게 메르스처럼 30%인 게 아니기 때문에 걸리면 격리되는 게 무서운 거지 뭐 동성 공기가 무서운 거지 뭐 죽는 건 아니잖아요. 뭐 보름 치고 다 깐다는데 뭐 그 나와봐야 별건 없지만 부끄럽잖아요. 집 사무실 부끄럽잖아요. 이 인간 돈 벌어서 뭐하니 뭐 이런 거밖에 그게 부끄러운 건데 아무튼 뭐 그러다가 근데 이게 연준이 갑자기 G7 컨퍼런스 콜을 하더니 다음날 긴급회의를 해서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콜이 끝나고 당일날 바로 50% 인하를 더블샷 인하를 하잖아요. 요때부터 역시 연준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했는데 일단 처음 그 발표가 나오고는 이제 시장이 막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날 결과적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왜 급락을 했냐면 인하 발표를 하고 이후에 기자회견 하잖아요.
근데 기자회견이 중요한 겁니다. 기자회견 때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긴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연준에서도 뭔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흔하지 않은 더블샷 인하를 긴급적으로 한 거 아니겠냐. 자, 그러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양적 완화 같은 것도 하실 건가요? 했더니 갑자기 파월이 되게 자신감 없는, 아니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고 뭐 양적 완화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이게 연준은 이제 하얗게 불태웠구나.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마지막으로 던지고 연준은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마무시한 걸 봤기 때문에 저렇게 떨고 있는 거다.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해 좋댔다 이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2008년 때도 금리를 긴급 컷을 하고 나서는 다 뒤탈이 안 좋았지. 뭐 금융위기도 왔고 다 안 좋았어.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냥 팔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건데 일단은 뭘 보고 움직였느냐? 일단 추론할 만한 거는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게 신용 스프레드거든요. 경기가 나빠지고 돈이 돌지 않기 시작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량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까딱까딱한 사람들은 돈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안 캐시나 이런 데 가야 되니까 평소보다 우량과 비우량의 금리 차가 확 벌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가요.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연준이 이대로 두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이렇게 하면 진짜 신용 위기 올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단기 자금을 너무 주식 같은 데 많이 넣어서 범퍼를 너무 없앴다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에다가 아무것도 재워놓지 않았다는 거죠. 가면 늘 있으니까. 근데 갔는데 없어요. 가격이 갑자기 100%씩 올라. 근데 지금 당장 이걸 안 사오면 내가 목말라 죽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 막 사기 시작하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건 좀 공포스러운 시도인 건 맞거든요. 왜? 현재까지는 위험, 리스크인데 이게 리스크가 나중에 진짜 그 위험으로 가게 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줄도산이 발생하면 고용도 나빠지고 모든 게 나빠져서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제적으로 잘라주는 게 맞다. 아무리 이게 상황이 바뀐 거라 하더라도 일단 자르자. 라고 생각을 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 또 반도 있는데 일단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이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1% 넘게 상승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이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표정을 보시면 이제 그 눈물을 참으려고 이제 아이유의 노래가 참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뭐 이런 대사가 생각나는데 사실 그 금리 인하하면 환호할 줄 알았더니 더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 인하로 막을 수 없는 엄청난 게 오는가 보다 라고 일단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원래 트럼프는 주가 조작범, 글로벌 주가 조작 트위터 가지고 막 주가 조작 하잖아요. 그런 거 금감원에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좌 한번 까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뭔가 나와서 한마디 해주시겠지, 라고 해서 일단은 시장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긴급 회견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납니다. 사람들이 기다려죠. 무슨 소리를 할까? 근데 그 전에 뭐 페이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소득세가 있고 미국은 또 급여세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뭐 사실 내는 건 똑같. 우리로 지금 가끔세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제 근데 그거는 소득세하고 다르게 이제 메디케어나 이런 이제 사회 보장에만 쓸 수 있는 돈이라서 이거를 이제 깎아주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가끔세보다 세율이 높거든. 한 10% 정도 돼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걸 하면 감세니까 시장의 반응은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받아줄 수가 없죠. 왜? 헬스케어에 예산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상황에서도 짱보랑 엄청나게 구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 상황이 잘못되면 왜 샌더스가 초반에 미국 시장을 흔들었냐면 코로나가 미국으로 오면 미국의 의료 체계가 주목을 받아서 샌더스의 그 메디케어 확장에 대한 그게 중도가 그걸 껴안아 버리면 트럼프의 재선을 보장할 수 없고 샌더스는 이제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자니까 뭐 구부리고 나발이고 다 찢어 발릴 것이다 라는 공포가
좀 있어서 초반에는 코로나보다는 샌더스의 그것대로 움직이다가 그게 이탈리아나 한국이 2차, 3차로 넘어가는 게 확인되면서 그때부터 샌더스보다는 코로나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자,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갑자기 뭔가 큰일 났어.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도 확진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 미국 CDC에서도 답이 없다. 이제 시간의 문제다.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검사하는데 400만 원이 드는데 미국 사람들 뭐 검사를 하겠냐. 뭐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 체계가 비싼 건 맞습니다. 비싼 건 맞는데 미국은 자유국가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하고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라는 게 영장 없이 구속되지 않는 거, 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차원이 높은 게 미국의 자유입니다. 미국의 자유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죠. 근데 미국은 그건 자유 침해로 봅니다. 가입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가입하고 말고는 개인이 결정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나라가 강제를 하냐. 이게 미국의 자유 등급이에요. 미국이 생각하는 자유. 그리고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총기도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CCTV를 확대해달라, 경찰을 늘려달라 하는데 거기는 바로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긴 게요. 코로나가 퍼지니까 총알이 잘 팔린답니다. 무슨 뭐 코로나가 좀비 영화인 줄 아시나 본데 아무튼 뭐 그 총도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 확진자 집에 오면 쏴 죽이려고 그러나? 이게 영화를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미국은 특히 그 프로페셔널에 대한 자부심이나 인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의사고 내가 이 사람한테 감기네요 진단했잖아요. 그래놓고 8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제왕절개를 했더니 뭐 8만 달러의 청구서, 8만 달러가 나왔다더라. 뭐 앰뷸런스 하는데 240만 원 청구하더라. 청구입니다. 청구. 난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 난 열심히 했거든. 난 프로야. 이거거든. 청구입니다. 근데 미국에 사는 분 아시겠죠? 청구하는 거 내는 병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청구한 거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때부터 우리 협상을 시작하지예요. 예를 들어서 외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쳐가지고 살려냈는데 하는 의사가 3천만 원, 이 정도면 3천만 원 받아야죠. 청구서를 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이국종 교수님이 200만 원 해줬다는데 무슨 개소리야? 네가 이국종보다 나아? 뭐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면 한 250이 어때? 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청구하고 우리는 병원비가 뭐 300만 나왔다 해서 자, 좀 깎아주시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무과에서 되게 황당한 표정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건데 하더라도 그 전에 하지. 청구서, 계산서가 나온 다음엔 답이 없잖아요. 할지 안 할지는 그 하기 전에 문제고. 그래서 거기에는 미국 원무과 이런 데 가면 중간에 협상을 전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쥐어짜도 500만 원밖에 없고 근데 청구서가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은행 입장은 미국은 법령에 의해 가지고 돈을 안 낸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면 의사 면허가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도 일단 청구대로 받으면 땡큐인데 그런 바보는 없고 그리고 내가 받으려고 진짜 생각했던 금액보다 작다 하더라도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이왕인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 돈 없는 거 같네 치료 안 해 그럼 의사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당신은 얼마 있냐고. 근데 진짜 돈이 없어. 진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선단체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요. 우리 재단들이 많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 적십자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재단에서 병원하고 협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치료 내역 보고 이 정도면 120이면 120에 하셔야 되겠네. 하면 합의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무과 직원들하고 환자하고는 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료가 비싼 거는 맞는데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워낙 수가를 낮게 잡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좀 산다는 나라치고는 의료 선진국치고는 이렇게 6인실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최고 많은 데가 2인실이에요. 미국의 다인실은 2차 세계대전 전시 때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메르스 때 문제가 많았던 게 6명이 있었으니까 그냥 싹 해서 그때 코트 뭐니 알 수 없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게 그때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하고 유럽이 또 코로나에 취약한 거는 미국은 감기를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기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따뜻한 차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오케이 이거예요. 왜? 감기 가지고 물론 부자들은 내가 청구서들은 돈 다 줄 테니까 진단해달라면 해주긴 하는데 미국은 우리하고 좀 마인드가 마스크도 딱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마스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마스크 쓰고 다니지 못하잖아. 눈총 때문에. 바이러스 때보다 눈총이에요. 버스를 타는데 나 혼자 안 하고 있어봐. 되게 모습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하고 있으면 다 도망가죠. 저 사람 확진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우리는 당연가입제 때문에 그냥 진료비 3천 얼마, 2천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아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막 해가지고 제 고객들 중에 소아과 의사였는데 늘 만날 때마다 하소연만 하십니다. 3평짜리 진료실에 앉아가지고 3분 단위로 감기, 아토피, 감기 그 얘기밖에 안 한다고. 진짜 의사다운 걸 누가 봐도 그냥 답 없으면 감기고요. 아토피도 아토피인데 아토피는 뭐 해결법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나오면 땡긴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해열제나 주는 거죠. 열이 높아지면 위험하니까. 증상인 열만 잡는 거고 감기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하다가 검사하다가 다 끝나요. 중국만 해도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애가 막 보채가지고 밤새 보채가지고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면 우리는 딱 보고 그냥 목이나 좀 보고 바로 관계해가지고 해열제, 항암제 적당히 애들한테 맞춰서 주고 끝나잖아요. 좀 심하면 주사 가는 거고. 근데 중국은 우리하고 달라서 애가 막 아프잖아요. 그럼 CT하고 혈액 검사하고 싹 다 합니다. 그래 검사하는 사이에 다 낫죠. 검사한다고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며칠 후에 오라고 합니다, 또. 그래, 며칠 후에 가려고 하면 애가 막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잖아요. 감기입니다. 사람이 왜 살이 나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아니, 검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가 최소 500개쯤 있거든요. 요거 검사해보고, 요거 검사해보고, 요거 검사해보고. 무슨 형 가이러면 HM 바이러스군. 근데 애는 이미 나왔어요. 뛰어다녀요.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플루에 대해서는 이미 시스템이 거기 적응돼 있어요. 감기에 또 빨리 가고 이거를 빨리 캐파를 하기 위해서 의료 시스템도 거기 적응한 거지. 근데 미국은 뭐 그냥 우리나라가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 환자가 이렇게 없는데도 응급실은 붐비는데 진짜 응급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급하고 병원이 생각하는 응급은 5분 안에 죽을 수 있는 게 응급이에요. 이공철 교수님도 그 얘기하는 게 우리 그 2리터짜리 콜라 페트병 정도 피를 흘리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그럼 5분 안에 뭐 페트병 2개는 금방 쏟을 것 같아. 그럼 이게 응급이거든요. 근데 그냥 체했다 아니면 뭐 화장품 잘못 봤는데 뭐 빨간 게 올라온다 이런 걸로 다 응급실로 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의사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계신 건지.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미국에서 이런저런 불화가 있었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야 지금 오늘 새벽에 스위스에서 나온 진단 키트가 FDA 승인 났거든요. 검사하는데 4분에서 10분이면 된대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양성이 나오면 좀 더 오래 걸리고 정확한 그러니까 우리 음주운전할 때 한번 불어가지고 삐 하면 내려가지고 다시 더더더더 하잖아요. 그걸로 일단 승인이 나서 이게 열받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이미 70년 전에 뉴욕 항해대 항공모함을 포로 헤쳐가지고 보름 만에 샌디에고로 뛰어오는 나라였습니다. 전시체제로 들어가면 우리는 사실 의료 시스템이 늘 전시체제예요.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호사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늘 전시체제고 미국은 그냥 있다가 전시체제로 돌아가면 더 할 수 있는 캐파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보다는 불리한 건 맞죠. 감기에 있어서는. 근데 그러면 이런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서 야 한국을 봐라. 하루에 뭐 만 명 이상씩 검사를 하는데 우리 그게 준비 안 돼 있다. 뭐 우리 의료 시스템 문제다. 그리고 검사 비용 아무리 언론보다는 싸다 하더라도 할 수 있겠니? 참고로 미국에서 검사 비용 32달러로 결정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보다 싸요. 그 지금 5만 원에 초보 치기로 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비상 사태를 선언하면 바로 일사천리입니다. 진단키트 다순이 때려버리고 일단 해봐라. 그리고 400만 원 든다고 무슨 개소리 32달러에 그냥 해. 연방에서 지원해줄게. 일단은 그게 비상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그걸 하게끔 비상선언을 한 거고 비상선언이 되니까 행정부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 미국 보고 했던 거 치고는 미국이 오늘 새벽에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일본도 우리가 막 조롱하잖아요. 일본 지금 보험 문제 때문에 진단이 좀 느렸거든요. 거기도 돈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올림픽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올림픽이지만 돈 문제였는데 그거 민간에서 30% 공공에서 70% 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내려와서 이제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한국하고 사이가 그러니까 일본한테 뒤로 전화했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돈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키트나 기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베가 하기에는 쪽팔리니까 저 과장 보내가지고 한국에 아는 사람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야 네가 좀 전화 좀 해봐봐 이렇게 된 거죠. 졸라게 일본답다 하는 건데 아무튼 뭐 이렇게 보면 좀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거는 비상선언을 한 오늘 새벽의 이야기고 3일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게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33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집니다. 한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집에 있어라, 손을 씻어라였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가 되게 자신 없어 합니다. 평소의 트럼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답이 없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허점이 많고 준비가 안 돼 있고 팬데믹은 이제 시작이고 이 한국과 중국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는 뭐 하루에 몇천 명씩 또 늘어나겠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다우가 이제는 마지막 희망까지 적고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페이롤이니 뭐니 한 거 민주당에서 안 돼라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손 씻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팔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사람이 안 팔거든요. 기계가 다 팔아요.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다가 파는데 마이너스가 막 깊어지면 잘 안 팔리거든요. 에이, 설마 여기까지. 근데 요즘에 기계가 팔아서 터미네이터 하시죠? 기계가 팝니다. 뭐 아까운 줄 모르는 거지. 일단 팔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터미네이터가 끝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매도를 끝내주는 거죠. 그냥 파니까 이게 요즘 또 ETF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 삼성전자를 왕창 매도로 칩니다. 그럼 주가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지수 추종 ETF가 아니고 코덱스 20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싫어도 이걸 맞춰야 되니까 또 팔아요. 그냥 파는 것 때문에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시너지가 난 거죠. 이게 방향성을 극대화시키고 오를 때는 또 회오리로 올리고 떨어뜨릴 때는 그냥 부지옥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뉴욕 증시가 3% 올랐습니다. 라면 예전에는 급등이거든요. 우와 이건데 강보합이다. 요즘에는 이제 미국 나스닥을 코스닥으로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팔고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우리나라 조선 건국 이래 최초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사이드카 및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 발동되는 첫 역사를 씁니다. 코스닥 한 10몇 프로 떨어지고 시작해서 마이너스 7%로 끝났는데 마이너스 7%를 보고 어이구 이 정도면 선방했네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금 이제 한강 온도계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참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지난 되게 옛날 같네. 너무 뉴스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지준율 50bp에서 100bp 인하하는 거 어제 발표가 나왔거든요. 어제 발표 나왔고 미국은 10% 가까이 떨어지니까 실질적 양적 완화로 돌입한다고 선언했고 레포 시장에 예상보다 3배 이상 1조 5천억 달러 쏟기로 했고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겁나게 쏟아지는데 한국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한국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긴급 회의를 할지 말지 논의 중이라고 뜹니다. 우리나라는 늘 논의와 검토만 하잖아. 검토 중, 검토 중. 다음엔 뭘 검토할지 검토 중, 뭐 이런 거죠. 이 논의를 언제 끝내야 될지 논의 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더 황당한. 그리고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 대통령께서 불러가지고 이주열 총재가 또 정부 청사로 가가지고 하는에서 계속 대기만 타고 있었죠. 일단 총재가 없는데 무슨 긴급회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전례 없는 대책을 강구를 하셨는데, 근데 전 좀 아쉬운 게 전례 없는 대책이 발표를 하려면 본인께서 직접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미국은 트럼프가 하고, 하다못해 중국은 이제 뭐 시진핑이 이제 워낙 독재 국가니까 좀 뺀다 치더라도 좀 대책 같은 것들은 대부분 자기가 나와서 하는데 그냥 본인께서 좀 하시는 게 좀 오히려 같은 값이면. 그래서 한국은행의 회의 결과는 겁니다. 원래는 긴급 회의를 해서 미국처럼 긴급 금리 인하를 할 거냐라고 그걸 고민한다고 긴급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긴급 회의 결과가 긴급 회의를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18일 날 어차피 할 거니까 그때 봅시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정말 점잖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단톡방에 시발이라고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나 그분이 텍스트로 욕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만 해도 막 다들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보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다. 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그리고 오늘 또 김상조 정책실장에서 안 한 것보다 못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재난소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급하니까 돈을 뿌리자. 일단 급하니까. 평상시 기본소득은 너무 나간 얘기고, 지금은 이제 상황이 힘드니까 재난 시에만 뭐 단돈 50만 원이라도 그냥 골고루 뿌려버리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런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자기 돈 아니라고 2년에 30%씩 막 올려버려가지고 안 주는 사람을 악덕으로 몰고 가더니 정부 돈 써라고 하니까 그거 뭐 전 국가적으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나요? 근데 그 말은 자기 모순이죠. 최저임금 소득조절 성능도 국가 단위로 실험한 적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뭐 캐나다에서 무슨 마을에서 했죠. 무슨 시에서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 돈 쓰는 데는 겁나게 아끼면서 남의 돈 또, 그리고 정부가 지원 안 하니까 또 착한 건물주들한테 임대료 아끼라고, 임대료 포기하라고 막 압력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욕을 먹는 거지. 지금 요즘 웬만한 데 가면 어느 건물주님께서 30% 인하 감사합니다 걸어놨어요. 다른 건물주 보라고. 이거 압박인가? 이런 것도 좀 서로 고통을 나누는 건 좋은데, 그러면 정부는 왜 안 하려고 하냐? 정부는 왜 안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정말 공무원 마인드를 못 버리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런데, 자, 그럼 여기까지 하다가 잠깐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